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 2024 함재봉입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선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돌풍을 일으키면서 등장했던 민주당 해리스 후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식은 것 같습니다. 반면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막판 뒷심이랄까요?를 발휘하면서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는 저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진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 2기 출범에 본격적인 대비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는 트럼프의 맥도날드 캠페인 기억하시죠? 맥도날드 가서 일일 반나절인가 잠깐 일하는 척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껏 본 적 없는 가장 핫한 유세라고 또 추켜 세웠고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소유한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1976년 이후 처음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베이조스가 막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3일 만에 신문 구독을 취소한 구독자 수가 20만 명에 이르는 등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우위가 이대로 굳어져서 민주당의 블루월을 무너뜨리고 백악관에 재입성하느냐, 아니면 트럼프를 싫어하는 반공화당원들과 중도층, 여성층이 결집해서 해리스를 밀어주느냐, 이제 단 일주일 후면 판가름이 나겠습니다. 그럼 미국 대선 2024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해리스 캠프의 선거 막판 전략은 다름 아닌 3개월 전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트럼프의 전략이었던 고령 인지력 문제 제기, 이거를 부각시키기입니다.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의 말실수를 꼬투리 잡고 돌연 발언을 멈추고 30분 동안 춤을 췄던 돌발 상황 등을 거론하면서 트럼프가 괜찮기를 바란다는 식입니다. 해리스는 물론 지원 유세를 나온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오바마가 대통령의 후배죠. 트럼프를 걱정하는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I've said it before. I'm going to say it again. Donald Trump is a 78-year-old billionaire who has not stopped whining about his problems since he rode down that golden escalator 9 years ago. I mean, he's complaining, he's griping, and when he's not complaining, he's trying to sell you stuff. He's trying to sell you some gold sneakers. He's trying to sell you a $100,000 watch. It's supposed to be Swiss made, but nobody in Switzerland really knows where it got made. But there's another concern that I have about Donald Trump, which is his competence. Have you seen him lately? I mean, he is out there, he's giving these 2.5-hour speeches, just a word salad. You don't know what he's saying. Now, the point of a town hall meeting, I've had like maybe 1,000 of them. The point is you meet with people and you answer their questions. He just stopped, he just played music for half an hour. Just swayed to Ave Maria and YMCA. He said January 6th was a day of love. Said it, boom, boom. Said it was a day of love. I mean, you would be worried if your grandpa started acting like this. We do not need to see what an older, loonier Donald Trump looks like with no guardrails. America's ready to turn the page. We're ready for a better story. 오바마는 민주당 내에서 대중적 영향력이 여전히 가장 큰 인물로 꼽히고요. 명연설가로 유명하죠. 11월 5일 대선일까지
경합주를 돌면서 계속해서 해리스 지원 유세를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리스는 자신의 건강검진 기록을 공개하면서 트럼프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건강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로 아마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불안정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캠프의 이런 공세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뼈아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대선에서 고령 인지력 논란을 키운 것이 다름 아닌 트럼프 본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트럼프 측은 자신을 향한 인지력 공격에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느 정치인보다도 활력이 넘치고 성실하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은 그 바이든의 인지 능력에 대한 이제 슬슬 문제 제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바이든 옆에 측근들, 최측근들, 정치인들 다 나와갖고 절대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바로 트럼프의 또 측근들이 나와서 트럼프 후보는 어느 정치인보다도 활력이 넘치고 성실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참 그야말로 얼마 되지도 않은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인지 능력 부분하고 지금 또 하나 그야말로 지난 며칠 사이에 민주당이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 이 트럼프가 파시스트다. 뭐 이 파시스트다라는 얘기를 독재자가 되려고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또 강조를 하고 나섰는데 아무튼 정책 내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역시 직접적인 인신공격, 그야말로 그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조차 과연 있는 사람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지금 민주당 해리스 측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비록 트럼프의 고향이지만 민주당 텃밭으로 사실상 적진이나 다름없는 뉴욕에서 트럼프가 전당대회를 방불케 하는 유세를 벌였습니다. 뉴욕 퀸즈 출신인 뉴욕 토박이 트럼프는 오래전부터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의 개인적 희망과 장소의 상징성이 주는 홍보 효과 때문에 비록 경합주는 아니지만 당연히 민주당으로 갑니다. 그 뉴욕은. 그렇지만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큰 유세를 무려 6시간에 걸친 엄청난 유세를 벌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부통령 후보 J.D. 밴스 등 당내 인사들과 보수 논객들, UFC 대표 데이나 화이트, 앨런 마스크 그리고 트럼프의 가족들이 모두 연단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 유세에 처음으로 트럼프의 아내 멜라니아 여사가 등장했습니다. 최근 백악관 회고록을 내면서 방송 출연도 했던 멜라니아지만 이렇게 공개 유세에 함께 나와 연설까지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 생각보다 남편의 대한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멜라니아 트럼프의 지원 유세 현장 보고 오시겠습니다. Good evening, New York City! For generations, this town has produced America's most fearless leaders, whose mark changed the course of the world. New York City and America needs their magic back. A country of tomorrow that will shape our future and reset expectations for the generations. Envision a wonderful America where the seeds of security, prosperity, and health are sown once again for benefit of our families. Let's seize this moment and create a country for tomorrow, the future that we deserve. And now, please welcome our next Commander-in-Chief, my husband, President Donald J. Trump. 네, 멜라니아 트럼프가 사실 굉장히 저런 공개 발언하고 이런 걸 좀
막 꺼리고 그런데요. 사실 이 장면보다도 이날 몇몇 연사들이 오히려 이 트럼프나 멜라니아 트럼프가 나타나기 전에 오프닝 때부터 나왔던 많은 연사들이 트럼프보다도 더 트럼프조차도 감히 하지 못하는 그런 거칠 말들로 해리스를 비판하고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정말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토니 힌치클리프라는 미국 코미디언인데 이 친구가 이제 오프닝을 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코미디라고 의도한 것 같습니다. 코미디라는 게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거는 굉장히 격한 말을 쓰고 격한 표현을 쓰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푸에르토리코 얘기가 나왔으니까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을 싸잡아서 뭐라고 이제 늘 하는 그러한 얘기를,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은 문제는 뭐냐면 그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본인들도, 푸에르토리코 사람들도 웃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스탠드업 코미디의 핵심이죠. 근데 이게 지금 전혀 전달이 안 됐습니다. 코미디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듣는 저로서도 정말 이건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이 쏟아져 나와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Madison Square Garden, how we feeling, huh? I'm just kidding. That's one of my buddies. He had a Halloween party last night. We had fun. We carved watermelons together. It was awesome. You guys this is a groany little morning crowd, huh? It's wild. And these Latinos, they love making babies too. Just know that. They do. But there's literally a floating island of garbage in the middle of the ocean right now. Yeah. I think it's called Puerto Rico. Okay. All right. Okay. We're getting there. Again, normally I don't follow the national anthem. 전혀 코미디언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건지 이제 본인도 중간에 인지를 했어요. 사실 이런 데에서 이런 뭐 소위 조크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뭐 이거 비슷한 얘기도 하는 걸 봐서는 이거 도대체 반응이 영 이상하다라는 걸 이제 본인도 굉장히 느꼈습니다. 근데 저렇게 하는 거를 이 트럼프 유세장의 분위기상 굉장히 소수민족들, 유색인종들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이고 비판적이고 적대적이고 한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게 항상 이 마가 행사들이고 트럼프 행사들인데, 거기에서 또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흑인을 이렇게 딱 지적하면서 그 사람이 아마 무슨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었나 보죠. 특이한 모자를. 그러면서 야, 너 말하자면 너 혼자 할로윈이냐? 그러면서 옷 입은 거에 대해서, 흑인이 옷 입고 모자 쓴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이제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사실 내가 그 친구랑 같이 수박을 잘라 먹었다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박이라는 게, 워터멜론이라는 게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그러니까 남북 전쟁 끝나고 흑인 노예들이 해방이 된 다음에 그 해방된 흑인 노예들이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무질서하고 이렇다는 얘기를 비난을 하는데 사용하는 표현이 그게 워터멜론 같다라는 걸로 굳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흑인한테 워터멜론 얘기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이건 지금, 그러니까 흑인이 그런 얘기하는 거 많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야, 흑인들은 우리 맨날 무슨 왜 이렇게 닭고기만 좋아하냐, 프라이 치킨 좋아한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흑인이 흑인들한테 하고 이러면은 그게 넘어가죠. 근데 이거는 지금 거의 백인들로 가득 차 있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해피름 한 사람을, 흑인을 지명해서 그 사람이 너 모자도 이상하다 그러더니 마치 그래서 친한 사람끼리 하는 얘기야라고 하는 것 같이 얘기하면서 또 한 번 아주 심한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이 히스패닉들이,
히스패닉들에 대해서 한 얘기는 제가 이거 뭐 공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옮길 수도 없을 정도의 내용의 얘기를 아주 직설적으로 했는데 그게 왜 어떤 맥락에서 그게 웃길 수 있었을까? 아무리 잘 봐줘서 이 친구가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웃기려고 한 거라고 그거를 인정을 하고 해석을 해주려고 그래도 그 표현이 거기서 한 얘기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포르투갈 사람도 본인들이 아니면 히스패닉 본인들이 웃어 넘길 수 있는 참 재밌다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참 재밌는 점을 지적했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직설적이고 이런 말할 수 없이 모욕적이고 인종차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그 표현을 말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근데 이 코미디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날 연단 위에 오른 다른 트럼프적 연사들은 거의 하나같이 정말로 역대급으로 수준 낮은 발언들을 이어갔는데요.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또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And say, you know what? As the first Samoan, Malaysian, low IQ, former California prosecutor ever to be elected president, it was just a groundswell of popular support. And anyone who thinks otherwise is just a freak or a criminal. Hamas is not there for us. Iran is not there for us. They want to kill us. And the Palestinians are taught to kill us at 2 years old. And Harris wants to bring them to you. They may have good people. I'm sorry I don't take a risk with people that are taught to kill Americans at 2. I'm on the side of Israel. You're on the side of Israel. Donald Trump's on the side of Israel. And they're on the side of the terrorists. Ladies and gentlemen, Kamala Harris is the least qualified candidate to ever run for any political office in American history. She makes her boss look competent. She's a fake, a fraud, she's a pretender. Her and her pimp handlers will destroy our country. 그 타커 칼슨이 원래 팍스뉴스에서 최고의 앵커였었죠. 그랬다가 너무 이제 문제가 많은 발언들을 하니까 결국은 사임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자기 개인 뭐 채널을 차렸고 그런데 이번에 아주 트럼프랑 아주 밀접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당대회 때 공화당 전당대회 때 그 맨 가족들하고 같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특히 J.D. 밴스를 적극적으로 부통령 후보로 민 것도 이 타커 칼슨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타커 칼슨이 여기서 하는 거가 지금 방금 들으셨던 그 얘기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인도계와 자메이카, 그렇죠?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의 이제 딸인데, 근데 분명히 뭐 타커 칼슨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근데 그 얘기를 할 때에 이 혼혈이다, 이제 외국서 왔다, 이민자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면서 사모안 말레이시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아 사람하고 사모아 섬 사람들하고 말레이시아 피가 섞였든지 어땠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도계든 무슨 뭐 자마이카든 사모아든 말레이시아든 그게 나는 뭔 차이든지도 모르겠고 그거 다 잡종들 잡탕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지금 일부러 그러한 얘기를 하려고 굳이 인도계 자메이카가 아니라 무슨 사모아 말레이시아 이거 저는 사실 사모아 사람들이나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들었으면 또 이건 또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정말로 모욕적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줄리아니는 지금도 그 9.11 사태 났을 때에 시장으로서 보여줬던 그 정말로 늠름하고 패기 넘치고 뉴욕 시민들을 다 이렇게 그 가장 위기의 순간에도 안정시켜주고 그 복구와 이런 구조 이런 거를 진두지휘했던 모습이 너무 기억에 생생한데
그 사람이 저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는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 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그냥 이스라엘 일방적으로 100% 200% 이스라엘만 지지하고 이제 팔레스타인 이쪽이 나쁘다 그러면서 지금 그랬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애들은 2살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 죽이라고 그랬고 걔네들이 지금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 애들을 지금 해리스는 미국에 들여오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너희들 죽이려고 우리 죽이려고 그런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해리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곤란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는지 하마스 편을 들어야 되는지 그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야 되는지 이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사실 지금 이번에도 바이든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레바논도 공격을 하고 하마스뿐만 아니라 레바논도 공격을 하고 이란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점점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거를 미국이 지금 아무 손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못 쓰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 있는 아랍계 유권자들이 완전히 민주당으로부터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랍계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그랬고 소수민족들이 다 민주당을 주로 찍었었는데 이번에는 결국은 그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막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슬람 유권자들이 이슬람계 유권자들이 아랍계 유권자들이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해리스는 이제 완전히 양쪽에 끼인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 그 줄리아니 같이 100% 팔레스타인은 놈들은 다 살인자 놈들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이스라엘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거의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예 이 주제에 대해서 말을 못 열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집중적으로 저렇게 그 공격을 하는데 글쎄요, 아무리 상대방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저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또 다 살인자로 몰고서 저래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저러면 안 되는 거겠죠. 예. 근데 아무튼 줄리아니가 그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카든이라는 이 백만장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제 해리스는 역대 가장 능력 없고 실력 없고 가장 후지고 가장 뭐 이런 뭐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 해리스와 그의 포주들이 해리스를 우리한테 밀어넣으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해리스가 창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포주들이고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상대 당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 후보 선거전에서 나오는 발언이었습니다. 참 미국 선거의 타락, 특히 공화당 내의 이 타락이 참 가슴이 아픈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트럼프는 마지막 순서로 이제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종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자기가 받고 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진정으로 포용하는 정당이 됐다고 오늘 뗐습니다. 근데 유세가 끝나고 트럼프 캠프는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 트럼프 후보나 캠프 측 견해와는 다른 개인적 발언이다라는 논평을 내고 선 긋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만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날 찬조 연설자들 발언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공화당 플로리다 하원 의원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는 여기서 나왔던 아까 그 욕했던 히스패닉 중에 한 사람이니까 쓰레기 섬이라고 발언했던 코미디언 힌치클리프에게 인종차별주의자이고 그런 발언은 공화당의 가치가 아니다, 역겹다고 했고요. 릭 스캇 플로리다 상원의원 역시 이 농담은 웃기지도 않고 사실도 아니다.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미국인이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약간 저렇게 여태까지 거의 한 번도 공화당 측에서 트럼프가 됐든 누가 됐든 아무리 과한 발언을 하더라도 그 발언에 대해서 그건 우리의 뜻이 아니었다라든가 변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선거대책본부에서 나와서 변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름대로 공화당 내부에서도 선거본부 내부에 트럼프 선거본부 내부에서도 요거는 까딱하다가는 아주 심각한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돼서 그런 성명까지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펜실베니아주 가장 중요한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에만 지금 푸에르토리코 출신들이 50만 명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뭐 다 아시겠지만 10,000표, 20,000표로 지금 대통령 당선 여부가 뒤집히고 있는 상황에서 그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결과는 이제 투표로 나올 텐데 어떤 그 영향을 미쳤을지 미치고 있는지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뭐 분석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특정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전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미국 신문은 그 논설실과 그리고 기사 쓰는 부분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디토리얼 보드가 있고 그냥 신문 쓰는 기사. 그러니까 신문이라는 거는 그게 뉴욕타임즈가 됐든 월스트리트저널이 됐든 워싱턴 포스트가 됐든 LA타임즈가 됐든 신문 파트는 뭐냐면 무조건 객관적인 뉴스를 전달하는 게 임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사설 이런 거는 자기네 그 회사의 입장을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편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부분이 갈라져 있고 물론 어느 정도 영향, 뭐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한 장치를 만들어 놨고 여태까지 뭐 당연히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즈는 민주당, 그다음에 그 폭스나 뭐 월스트리트 저널은 공화당. 이건 뭐 당연히 그렇게 늘 밝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새삼스럽게 이번 대선에서는 그 오랜 관행을 다 깨뜨리고 그 민주당 후보 해리스의 고향 그리고 정치적 텃밭인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유력 일간지인 서부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문이라고 하죠. LA 타임스는 애초 해리스를 지지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사설까지도 썼답니다. 그런데 사주인 패트릭 순시온 박사 일가가 반대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200명 가까운 기자들은 대선 임박한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하면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만 소유주 순시옹 박사는 중립성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순시옹 박사는 바이오 사업으로 엄청 성공했고요. 2018년에 5억 달러의 LA 타임스를 인수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언론의 객관성, 언론과 이 돈의 문제, 재벌과의 관계 이런 거에 있어서 너무나도 민감하고 좀 불쾌한 그러한 뉴스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LA타임스에 이어서 10월 25일 워싱턴 포스트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는 그 지금 제프 베이조스가 그 아마존의 창업자죠. 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LA 타임스와 같이 다 그 편집부에서 사설 편집부에서 에디토리얼 보드에서 해리스를 지지하겠다고 기사까지도 다 이제 발표하려고 그 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지지를 안 하겠다 그러면서 그 회사의 지금 사장으로 돼 있는 윌리엄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 칼럼을 이렇게 썼습니다. The Washington Post will not be making an endorsement for a presidential candidate in this election. 이 선거에서는 워싱턴 포스트는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Nor in any future presidential election.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다. We are returning to our roots of not endorsing presidential candidates. 우리는 원래 우리의 뿌리로 돌아간다. 우리 원래 1976년 이전에는 해본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워싱턴 포스트에서
아무도 지지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글쎄요.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아니 역시 트럼프를 지지하려는 거구나 아니면은 트럼프가 무서워서 트럼프가 하도 말을 심하게 하고 기업인들이 됐든 누구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나중에 지가 당선이 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실제로 그것이 무서워서 알아서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 베이조스가 알아서 기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요 발표가 나기 직전에 텍사스에서 유세 중인 트럼프가 베조스의 우주항공 회사인 블루 오리진의 사장하고 부사장인가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하는 그러한 장면까지 다 있습니다. 이러니까 트럼프가 만나준 거다. 그동안에 베조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었거든요, 트럼프가.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 사장을 만났다. 더군다나 지금 그 사장이 누구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경쟁을 하고 있는 또 다른 민간 항공우주사의 사장인 거죠. 근데 그 회사의 주인은 사주는 베조스고.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한테 질 수 없는 거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정부의 나사나 이런 데로부터 막대한 지원이 앞으로 필요할 테니까 이제 그걸 갖고 또 경쟁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냐. 뭐 하여튼 이런 온갖 음모설과 이런 것이 이제 난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워싱턴 포스트 편집위원 중 2명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퓰리처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호프만이도 있었는데 그는 사임의 변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는 편집위원회에 앉아서 침묵에 굴복하는 사설을 쓸 수 없다. 끔찍한 독재 정권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이를 침묵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 그때는 워싱턴 포스트를 그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워싱턴 포스트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맨 먼저 뜨는 화면이 뭐냐면 까만 화면에 하얀 글씨, 조그만 하얀 글씨로 Freedom dies 뭐라 그러죠? Freedom dies in 뭐 하여튼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에 지금 우리 자유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 스크린이 틀 때마다 그게 떴었습니다. 그랬던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트럼프가 또 싫어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저는 극적인 반전을 일으켜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던 포스트가 그것도 사주인 그 베조스의 말을 듣고 지지 선언을 안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무엇보다도 3일 만에 워싱턴 포스트의 독자 20만 명이 구독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온라인하고 신문 구독자 수는 250만 명인데요. 그중 8% 정도가 구독을 취소한 건데요. 취소한 셈이 되겠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2013년에 재정난에 허덕이는 언론을 구하겠다면서 워싱턴 포스트를 사들였습니다만 글쎄요, 이번 결정은 전혀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베조스 입장에서는 워싱턴 포스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체 재산의 아주 미미한 거의 돈으로 따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되는 거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힘센 베조스가 나타나서 막대한 자본력으로 그래도 객관성과 자유를 지켜주려고 그래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땐 거꾸로 제프 베조스가 자기의 힘, 자기가 사주인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가도록끔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지금 추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튼 베조스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신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대로 그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없다면서 지금 사실 솔직히 우리가 인정을 하자. 언론 하는 사람들 다 인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언론사가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한다고 해서
아무도 지금 펜실베니아에 있는 유권자들이 워싱턴 포스트가 했으니까 그럼 해리스를 찍어야지 이럴 일은 전혀 없다. 지금 미국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가장 편향된 것이 오히려 언론이다. 그래서 언론의 말을 어차피 듣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긴 변명을 본인의 이름으로 또 이제 그 글을 하나 워싱턴 포스트에 냈지만 기고를 했지만 글쎄요 후폭풍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뭐 지금 다 아시는 베조스, 앨런 마스크, 순숑 그 외에 이제 뭐 저커버그 이런 참 이 거대 우리말로 하면 재벌들이 기업가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옛날 같으면은 미국의 주력 산업 거대 기업이라는 게 뭐 GM 뭐 그다음에 US 스틸 이런 거는 뭐 철을 생산하고 자동차를 생산하고 뭐 비행기를 생산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 순시형도 그렇고 베조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원래는 원천적으로는 저커버그 같은 사람이죠. 페이스북이라는 그러니까 이 여론을 만들어내는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이고 창업한 사람이고 베조스는 그 아마존으로 번 돈을 가지고 신문을 사버린 거고 또 언론인 거고 그리고 지금 저 앨런 머스크는 스페이스X 테슬라 이런 거를 갖고 번 돈으로 트위터를 사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재벌들이 지금 미국의 재벌들이 옛날같이 그냥 뭐 기간 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여론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몇 개 중요한 전통 레거시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첨단 미디어들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사주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의견을 표하고 그거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신문이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 갖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표시를 하고 반영을 시키려고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미국 정치에 있어서 초유의 일입니다. 그냥 어떤 특정 신문이 뭐 4년마다 한 번씩 대선 때마다 이번이다. 이거 특히 항상 이 신문이 성향이 진보적이다. 이 신문은 보수적이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상황에서 그냥 4년마다 한 번씩 대선을 앞두고 그런 지지선언을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글쎄요 큰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뭐 그러려니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미국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특정 몇 명의 인물들이 저렇게까지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앨런 마스크가 유권자 등록을 하고 뭐 한 사람한테 뭐 100만 불씩 주고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 이 사설을 어느 특정 후보, 특히 후보 해리스입니다. 둘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나 둘 다 해리스를 지지하려고 하는 신문이었는데 사주들이 그거를 아예 노골적으로 막아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초유의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여론조사에서 보면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70%가 미국 사람들이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봐서 저는 이 또한 미국 민주주의의 그 위기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몇 사람이 저렇게 큰 여론을 좌우할 수 있는 매체들을 장악하고 있고 그걸 노골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 것인가?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에서 돈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또 막아야 되느냐? 이런 굉장히 미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 대선 얘기하는데 여론조사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10월 25일에 공개한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요. 뭐 전국 지지율에서 정말 이렇게 만들어내기 힘듭니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48대 48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네이트 실버라는 미국의 유명한 대선 예측가, 여론조사 전문가가 그랬는데 해리스가 전국 지지율에 있어서 트럼프를 1%나 2% 정도로만 앞서면 질 거다.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기려면 전국 지지율에 있어서도 1, 2% 차이로 이겨서는 안 되고 3, 4% 정도는 이겨야 된다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9월 29일에서 10월 6일까지의 평균을 보면 지금 9월 29일에서 10월 6일 사이의 여론조사를 보면 해리스가 3%포인트 앞서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를. 그러니까 네이트 실버의 말에 의하면은 3, 4% 정도로 전국 지지율에서 앞서면은 이길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해리스가 이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0월 20에서 23일 날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전국 지지율에서 완벽한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네이트 실버의 예측대로라면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진영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경합주 지지율 격차도 보시면요. 538이 종합한 10월 28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위스콘신은요. 여러분 이거 믿기 힘들지 않으세요? 47.8% 대 47.8% 소수점까지도 갔습니다. 소수점 이하까지도 갔습니다. 미시간이 47.7 대 47.2, 네바다가 47.3 대 47.5, 요건 이제 트럼프가 조금 앞서고 있고. 그러니까는 사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해리스가 앞서고 있는 경합 쪽, 그러니까 다 오차범위 내지만 오차범위 내에서라도 지금 해리스가 앞서는 데는 미시건밖에 없습니다. 네바다,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다 오차범위 내에서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뭐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는 물론이지만 어느 쪽으로 당락이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미래가 그냥 정책적인 뭐 대외적인 뭐 이런 문제, 대외 정책에 있어서가 아니라 경제 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제대로 정권 교체는 이루어질 것인가? 제대로 미국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문제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대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팽배하고 있고 불안한 상황에서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미국 곳곳에 설치된 우편 투표함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0월 28일 이른 아침에는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의 한 우편 투표함에서 불이 났고요. 몇 시간 뒤에는 워싱턴주 밴쿠버시의 투표함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투표함에 설치된 진화 장비가 작동은 했지만 투표용지 수백 장이 훼손됐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애리조나의 피닉스에서도 투표함에서 불이 나서 투표용지 5장이 불에 타기도 했는데요. 미국 선관위 측은 유권자에게 자신의 투표용지가 접수됐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선관위에 새 투표용지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패배한 이유 중 하나로 우편 투표 제도를 들면서 사기 투표라고 비난했었는데요. 2020년 이후 아켄서와 미시시피 등 6개 주가 우편 투표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천만다행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불난 데가
7개 경합주 중에 하나는 아니고 너무나도 명확히 한쪽으로 기울고 있는 주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애리조나는 경합주이긴 합니다만 뭐 5표가 불이 탔다니까 그건 어떻게 회복이 가능한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민감한 상황입니다. 미국 CNN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이번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가 패배할 경우 트럼프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미국인이 10명 중 7명에 달했습니다. 70%입니다. 지지 정당별로 나눠보면 민주당원 응답자 중에 91%가 그리고 공화당 유권자의 45%가 트럼프가 패배하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불복한 전례가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해리스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6%에 불과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 기본 출발점이라는 점에서는 대다수 유권자가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88%가 모든 주가 선거 결과를 공식 인증하면 패배 후보는 결과에 승복할 의무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국 대선까지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패자는 승자에게 축하를 하고 승자는 패자에게 덕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진 장면을 연출하면서 선거를 마무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2024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유튜브에서 법률방송 미국 대선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미국 대선 2024는 승자와 패자가 확실히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금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